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산 학교공간 혁신 프로젝트의 총괄 기획을 맡은 기획총괄 이명이고요. 실행총괄을 맡으신 실행총괄, 네. 실행총괄 홍경숙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19년 학교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돌아보고, 그를 기반으로 올해 2020년 학교공간 혁신 프로젝트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선생님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영상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 드리지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자료이니까, 어, 같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새벽 3시인데요. 저희가 어, 서툰 지금 영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빨리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따 봬요. 네,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 프로젝트가 왜 필요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이야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목차를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학교공간 혁신 프로젝트의 교육부의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과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가장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3가지의 슬로건이 있어요. 보시면은 공간은 더 혁신적으로, 미래는 더 민주적으로, 학생은 더 주체적으로. 어쩌면 학교공간 혁신 프로젝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3가지의 큰 방향이 들어가 있는 슬로건인 것 같아서 가장 첫 페이지에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세상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 달라진 세상에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개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공간에 이런 것들을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요, 미래 교육 과정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공간에서 그것을 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굉장히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의 노후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신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구조화에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걸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학령 인구가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어떤 학교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또 지역사회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 불균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지역사회와 관련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담는 학교 공간이기 때문에 이 3가지의 이슈가 또 물리적인 부분에서도 탐구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디오를 좀 보실 텐데요. 저희가 좀만 찾아보면 이런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죠.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그런 정보의 확산이나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초연결 사회, 그리고 생산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별화의 문제, 다양성의 문제를 어떻게 산업에 접목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AI의 머신 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 어떤 식의 배움 방식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다시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다시피 열린 이 전 지구 안에서 재난과 생태적 위기, 많은 도시 문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지금 학생들은 당장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교육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철학과 해결 방식, 그리고 태도를 배양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건설의 분야라든지 행정의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달라졌는데 어떤 교육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에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21세기의 역량이 4C라고 나와 있는데요. 협업, 소통, 창의력, 비판적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중에서 세 가지 정도 거의 뭐 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소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 혼자서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업하고 소통함으로써 아이디어들을 점차적으로 많이 만들고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것, 이 복잡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실생활에서 아이디어들과 지식의 측면들을 걷어 올릴 수 있는지에 관련된 그러한 훈련들이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역량 중심의 교육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전환된 교육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식 그 자체보다는 자기 관리, 자기 지식을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창의적 사고를 통하여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의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심리적 감성까지를 키울 수 있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도 개편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한 공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그럼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적 역량을 위한 설계 방식과 과정은 어때야 하는가, 이를 통해서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의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또 보실 텐데요.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서 놓여져야 되는가, 인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 네이선이라는 과학자는요, 굉장히 뭐 요리책도 만들기도 하고 핵융합도 연구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변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항상 굉장히 많은 인풋들에 둘러싸인 융합적 환경에서 자기를 놔야 한다. 그런 환경들에 대한 강조점을 다루고 있는 이 두 영상입니다. 이런 환경들 속에서 많은 인풋들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의 환경은 어때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 홍 대표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인풋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은 아이들은 처음에는 좀 쭈뼛대더라도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분위기에 적응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이야기를 이제 내비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만날 때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하루 또는 학교에서의 하루를 스케치나 짧은 이야기로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마다의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또는 그들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하루 중에 꽤 많은 시간 동안, 길면 8시간 동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인데 사실은 아이들은 학교, 집 말고는 이제 짧게 짧게 머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학교가 제2의 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 공간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 선생님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교실 환경 안에서 들여다보면은 아이들이 놀이 시간에 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그 안에서 아이들의 행동들을 관찰하게 되면은 뭔가
사각형인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어느 공간을 주로 선호를 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다른 친구들과 어떤 교감을 해 가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는 이 공간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는 단편적인 뭔가 시설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는 것보다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또는 어떻게 사용하길 좋아하는지 그 니즈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교실에서 아이들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거꾸로 아이들도 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학교 안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공간을 거꾸로 소개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우리들의 공간은요, 학교 안의 공간은요, 소개를 해주는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이 학교 안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이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의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상하리만큼 옛날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되어 온 거는 확실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배움 과정이 조금 미래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우리가 변하고 있는 교육과정만큼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네. 슬슬 긴장이 풀립니다. 네. 앞에서 봤던 사진을 보셨다시피, 저 학교 다닐 때, 홍 대표님 학교 다니실 때,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풍경 속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가 그걸 다 부정하는, 지금 우리 학교는 너무너무, 옛날식이야. 뭐, 변화가 없어.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는 학교를 굉장히 많은 가능성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일의 학교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지금 일상의 학교로서, 삶의 터로서, 이 학교 안에서의 나와 장소를 관계 짓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어떤 시설로서의 학교를 접근하지 않고 삶의 터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가장 먼저 첫 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미래 학교가 무엇일까? 그래서 학교에서의 공간 경험, 새 배운 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먼저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챕터에서는요, 그 내일의 학교로 가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미래의 학교가 무엇이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학교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가 해서 이 자료에서 보시면은, 결국 학습자 주도, 학생 주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안에서는 공간이 어때야 하나 얘기할 때 미래형 교육과정이나 학습 방법, 평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학습 방법이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개별적인 교육과정, 학생 스스로가 개인으로도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를 공부할 수 있는 분산 혹은 집중의 공간들이 다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생활의 공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학습자의 심리, 그리고 어떤 지역사회와의 교류, 그리고 학교의 무엇보다도 교육 철학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그 학교가 어떠한 교육을 제공하고 싶은가, 어떤 철학으로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이 가장 먼저 그런 생각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책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인 학교를 위해서는 4가지의 설계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굉장히 심플한 어떤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학생들을 환영해야 되겠죠. 학교에 가는 길, 학교의 입구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되겠죠. 그런 환영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여러 수업이나 교육 방식에 따라서 다재다능하게 민첩함을 가진 공간이어야 한다.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 민첩한 공간의 어떤 태도가 그 많은 것들을 품어주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재밌게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싶을 때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중첩될 수도 있고 또 나누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다중성이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공간 전체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학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리고 행동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미래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배움 활동을 고민하고 있고 또 적용하고자 많은 선생님들도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많은 배움 활동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배움의 패턴에 따라서 공간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대면 여러 가지의 그룹 활동들 그리고 이렇게 일대 다로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시는 거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룹 활동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형태들 그리고 외부 공간에서도 실험을 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서의 어떤 배움의 프로젝트 야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맨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흐름이나 하루에 쓴 학교의 모든 자원들이 바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그 학교 자체가 텍스트북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이제 좀 없애야 될 선입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그 모든 배움은 실내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다음 우리 외부에는 운동장만 있고 쉬는 시간에 뭐 점심시간에만 나가서 놀 수 있고 그런 활동이 그러니까 되게 극명하게 나눠진다고 하면은요. 저희 이제 어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안팎을 넘나들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활동들의 중심에 외부 공간이 있고요. 모든 학교 활동들의 여기 지금 커뮤니티 공간들이 다 모여서 이 안에 있는 중정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양하게 섞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미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교실과 교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호흡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영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과제도 하고 여러 가지 배움 활동들 놀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러닝 커먼스라고 하는 혹은 러닝 커뮤니티의 공간들이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공동체 학습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자, 학교 공간이 이렇게 층별로 수평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학습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학습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고요. 계단실에서 계단만 이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단실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앉아서 과제를 한다거나 서로 가르쳐주는 피어투피어 학습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두 학교는 오른쪽의 두 학교는 1층부가 도시 지역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과 배움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러한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부까지 굉장히 과감하게 지역 커뮤니티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배움이 개인에서부터 확장이 돼서 공동체로 나아가고 그 공동체가 결국은 마을까지 연결하면서 이 글로벌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점차적인 그런 교육 과정과 공간을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대한 과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큰 체육관과 도서관 그리고 공공시설들이 음악실, 이런 콘서트홀 같은 교육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모여져 있고요. 각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 학교들로 분산해 나가게 되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일상 안에서 이 공간에서는 서로 만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마을의 하나의 광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도 학교 공간을 배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역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안에 지역 시설을, 커뮤니티 시설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 시설 중심으로 해서 체육관, 체육시설과 도서관, 그리고 런치룸, 특별교실 군까지를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배치를 하거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 지역사회와 교류를 할 수 있을까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배치 계획에서 담는다면 지역 사회와의 경계를 설정한다거나 이렇게 같이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또 때로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동선을 분리한다거나 그래서 다양하게 학교 시설들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배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받아주세요. 네. 그래서 앞서서 말한 지역과의 관계, 그리고 교육과정에 다운 공간을 만들려면 더더욱이 이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시설 개선 사업이 아니고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로서 모든 사용자와 그리고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서 이 학교 공간은 이 교육과정 또는 배움의 철학과 맞춰서 이 공간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방향을 함께 잡아나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사례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커서를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울산도 이와 같은 이제 사례를 이제 지향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시설 개선이 아니고 먼저 사용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 학교의 방향성 그리고 학교 공간의 방향성을 함께 이야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기조가 서서 저희 울산은 사업이 아니고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로서 어, 모든 팀원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관계 맺음에 저희가 뭔가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 이게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씩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학교는 학습시설에서 암과 삶의 터전으로 그리고 학교의 공간은 기능적인 것을 벗어나서 배움을 펼칠 수 있는 장소로서 그리고 혁신은 뭔가 앞과 뒤를 확 바꾸는 기조가 아닌 공간이 주인인 그리고 공간이 주인이 어떻게 삶을 그 공간을 누려왔는지 잘 살펴보고 서서히 그 변화가 일상으로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프로젝트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자연스러움이 이 프로젝트 안에서 그 시기에서만 반짝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 문화가 돼서 보다 지속 가능한 문화로서 우리한테 녹아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리고 같이 해결 지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가 이제 넓어졌는데 이거를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재정의를 해본다면 학교 공간의 모든 사용자 그리고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배움 문화 그리고 배움 공간의 지속 가능한 재구조와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덧붙이는 치장보다는 재구조화로 그리고 여기는 과학실이다, 미술실이다, 여기는 뭐 가사실이다 이렇게 기능을 벗어나서 뭔가 좀 융합적인 행위 중심으로 그리고 배움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배움은 학교 공간 또는 학교 장소를 활용해서 어디에서나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에 의해서 성장할수록 이 사람의 변화와 그리고 사람과 시간을 담는 이 공간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 우리 울산의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의 전제 조건입니다. 보다 이미지로
살펴보시면 자, 치장이 아닌 재구조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가령 그 창문에 자연을 보고 싶다. 그럴 때 뭔가 자작나무를 붙여주세요. 또 나무 모양의 뭔가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벽을 열어서 밖을 보게 해주는 적극적인 공간의 재구조화를 시도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겠어요? 그 저희가 항상 효율성을 강조하는데요. 사실은 왼쪽 위에 보면은 일반 교실도 저렇게 생겼잖아요. 저거는 일반적으로 형평성, 균형, 뭐 균질성, 동평함, 효율성으로 만들어진 교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같은 면적 안에도 같은 학생들을 담으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학습 활동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금의 어떤 그런 시도를 가지고도 같은 공간의 모듈들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 기반, 그러니까 강의실 기반이 아니라 소규모 학습 커뮤니티로 전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업이 가능한 학습 스튜디오로, 교실에서 스튜디오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설계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쩌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죄송합니다. 이번 2020년도에 저희 그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이 이런 배운 공간들의 재구조화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그 교실하고 복도 공간만으로 재구성을 해서도 훌륭한 공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 네. 앞서서 이 복도 공간의 재구성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트라우마처럼 이런 게 있는데 네. 옛날에 열린 교실이라는 게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열린 교실의 폐해라고나 할까요? 그 벽을 열었을 때 선생님들께서 많은 소음 때문에 또는 다른 불편함 때문에 금세 다시 그 일반 교실 칸칸이 나눠져 있는 저 형태로 돌아가 버리는 악순환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거를 지향하려면 이 프로젝트에서는 더더욱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선생님들 여쭤보면은 반 정도는 그때 열린 교실에서 너무 이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열린 교실 운동이 일어났었다. 물리적인 기반의 변화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변화보다 앞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것이 빨리 그러니까 돌아가는 경향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충분한 실험을 피드백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아직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트라우마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런 재구조화는요. 다시 열린 교실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린 교실을 포함한 다각성, 다양성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닫힌 부분들은 충분히 닫히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교육적 실험 혹은 공간의 실험들이 좀 다양한 방법으로 밀도를 포함해서 그 학교의 교육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시도로서는 시도될만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하셔가지고. 답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갈까요? 네. 네. 홍 대표님. 제 차례인가요? 네. 어, 네. 그래서 학습 방식과 배운 공간의 재구조화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칸칸이었던 교실을 저렇게 열린 교실 또는 다른 형태로 시도를 하려면 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또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앞으로의 교과 과정 또는 교육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이런 협의 지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1학년, 2학년 교실이 뭔가 중첩되는 공간이 있어서 자료실을 공유하거나 그리고 또는 쉬는 시간에는 때론 열어서 형아와 동생들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게 하는 그런 중간놀이 시간의 그 문화를 만든다거나 그런 교육과정이나 그런 삶의 패턴들이 새롭게 들어간다면 공간이 예전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 자명해지고 그리고 그러려면 어떤 공간이 돼야 되는가라는
방식으로 대화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 대표님한테도 질문할까요? 선생님들이 아니요. 저희가 이제 어느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나눈 시기가 돼가지고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동일한 동일한 공평한 5개의 공간이 있고 한 가지 타입이 있는데 오른쪽은 8개의 교육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6가지의 타입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오른쪽을 말씀하세요. 오른쪽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 공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항상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죠. 그 가운데서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쉽게 될 것 같습니까? 하면 다들 절레절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려고 하면 공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좋으나 선행돼야 할 것은 결정이다. 토의와 결정이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다 같은 교실을 케어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5클래스에 선생님 5이서 이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봐야 하는 과제를 또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 과정들, 그 다음에 다른 수업하고 다른 케이스, 다른 사이즈의 수업의 방식들을 서로 쉐어해야 한다는, 공유해야 한다는 또 숙제도 있죠. 그래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간다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해놓고 제가 대답했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례인데요. 네, 이 여주 사례로 송삼초등학교 가보신 선생님분들도 계실 텐데, 이 송삼초등학교 재구조화 프로젝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공주대 고인윤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작은 학교가 이 마을을 기반해서 어떻게 같이 어울려서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때 연구 프로젝트에는 6개의 초등학교가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삼초등학교입니다. 이 송삼초등학교는 이제 함은주 소장님께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선생님들과 함께 이 교과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르면 공간은 어떻게 재구조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재구조화는 한꺼번에 이 마스터 플랜처럼 한 번에 바뀌지 않고 서서히 지금 동그라미 친 저 부분부터 서서히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마스터 플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은 지금 아이들 이제 교실 앞에 복도 공간을 바깥과 열어서 바깥에 운동장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 폴딩 도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이나 중간놀이 시간 때 여기 복도에서 나와서 보드게임이나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지금 식당인데 폴딩도어로 바깥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운 날에는 이렇게 활짝 열어서 환기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밖에서 아이들이 밥 먹고 바로 아이들은 늘 놀기 좋아하잖아요. 그 놀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빨리 밥을 먹기도 하는데 어, 그러기 위해서 빠른 동선을 저쪽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슬라이딩 도어가 노란색, 빨간색 도어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곳을 열어서 저 반대쪽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이제 아이들하고 요리 수업을 할 수 있는, 요리 실습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제가 급식실이라고 하지 않고 식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이들은 학교가 제2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하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따뜻하게 밥을 먹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뭔가 교과 과정이나 아이들하고 뭔가 음식을 만들 기회가 있으면 이와 관련된 시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 장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여기 유명희 교수님께서 찾아가 보셨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가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1층 공간에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을 저학년 학생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재구조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학년 학생들, 다양한 두 학년의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통합교실 군이 있잖아요. 여주의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많이 진행됐는데, 이건 교육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도 이런 접근 방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교실들은 조금 희생이 되겠지만, 이렇게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가장 좋은 공간을 만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현관 공간도 학생들이 가장 뭐 좋아하는 공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요. 중심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이 식당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연구 커뮤니티가 같이 할 수 있는 컨퍼런스처럼 돼 있어서 이 공간 여기 폴딩도어에 다 붙이면서 여기서 회의할 수 있는 컨퍼런스 룸처럼 만들고요. 방학 때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방학 때 돌봄교실에 오는데요. 이 식탁 다 원목으로 만들어서 진짜 너무 편안하게 공부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공간이었어요. 재구조화의 또 힘을 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여주 프로젝트에서 또 기억에 남는 재구조화 방식이 여기는 시골 안에 작은 학교여서 그 주변 풍경이 너무 좋은 곳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너무 좋죠. 그래서 안에 이제 교육과정에 의해서 재구조화되기도 했지만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 그 풍경을 음, 잘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풍경을 바라보는 쪽으로 모두 오프닝을 열어서 아이들의 수업 공간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하는 네.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 그랬어요. 선생님들께서도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학교의 유휴동을 그러니까 마을에 아예 내어줌으로써 복합화를 이루고 동시에 그 학교의 건물을 통해서 배움 공동체 자체를 재구조화하는 참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요. 방학중학교에 있는 꿈비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건축상도 받고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휴 공간이 많아지니까 한 동을 아예 이렇게 외부의 그 출입구와 함께해서 이 부분을 열어둬서 학교의 경계부가 거의 마을과 함께 호흡하고요. 이 주변에 벽돌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벽돌의 공간들이 마치 마을의 경계부터 흘러 들어온 것처럼 만들어서요. 외부 공간도 그렇고 이렇게 내부에 보시면은 바닥까지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굉장히 큰 걸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주중에는 학생들이 중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있는 동안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예약하고 공간을 쓸 수 있고요. 주말하고 방과 후에는 주민들이 와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는 이제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과 학교와의 지역 자치와 학교에서의 공동 운영하는 체제, 그런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근데 학교가 그냥 공간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함께 운영한다는 개념이 어렵고 가야 될 갈 길이 참 멀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같이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이 주제에 따라 다르고요. 학교가 갖고 있는 이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2019년에 했던 프로젝트 8개의 학교 중에서 매산초등학교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나머지 학교들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갖고 있었는데 매산초등학교는 과밀학교예요. 아이들이 놀이 시간에 나가서 놀 데가 없습니다. 그 과밀학교에서 숙제가 놀이공간인데요. 이 학교의 재구조화의 주제는 이 학교 안에 있는 외부 공간들, 뭐 주차 공간이나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공간들을 주차 공간을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몰고 이 학교의 외부 공간들의 흐름을 보행 중심으로, 아이들 놀이 중심으로 이것을 열었다는 거죠. 열어서 이 시청각실의 벽을 열어서
내부 공간까지 이렇게 환류하는 이 순환동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2층에서도 2층 공간에서도 1층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돌아야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2층에 있는 이 식당과 관련된 이 내부 동선과 1층의 놀이동선을 연결하는 빠른 것 같지만 느리게 내려오는 동선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 자체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재구조화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례는 국제공모전에서 당선된 사례인데요. 구축이 되었고요. 저는 재구조화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어떤 되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공간의 구성 방식, 공간의 진입 방식, 공간의 관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자체가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읽고 디자인을 공유한 다음에 컴피티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실험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제 시공하는 그래서 보면은 아주 심플한 과제이고 이 원래 있던 인면에다가 달아매는 공간들을 달아매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학교의 그 입구랑 외부 공간들을 도시에 개방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의 뒷면을 정문으로 만들고 녹지 공간을 열어서 마을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이런 시설들은 다 프로그램들은 다 공공 공간의 연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반복된 부분들은 이렇게 달아매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풍경이 어떻게 이것을 다 열어서 어떻게 내부 공간화 시켰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마당이 마을 광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복도가 개방이 되고요. 원래 있던 공간을 굉장히 좋은 무비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멀리 왔는데요. 미래의 어떻게 미래의 학습이, 교육이 미래의 사회에 어떻게 적응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울산다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저희 총괄팀이, 기획팀이 처음에 울산의 학교 공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17개 도시와 다르게 울산에서만 할 수 있는, 울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울산다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5가지의 어젠다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건강한 생태계, 배움 문화와 배움 공간의 공진화, 우리 학교 우리 울산, 마을과 함께하는 배움 공동체, 행복한 동반 관계. 이것이 저희가 재정의했던 이런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의 정의를 둘러싸고 5가지가 퍼즐처럼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에는 저희 총괄팀에서는 이 배움 공간과 배움 문화의 공진화, 서로 진화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울산을 좀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그야말로 진짜 건강한 배움과 삶을 기초로 하는 생태적 배움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울산의 만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공간만 변화해서 될 수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시간, 학교에서의 교육 방식, 학교에서의 철학, 그런 문화가 함께 바뀌지 않는다면 배움 공간이 바뀌어도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의 배움 문화가 먼저 동반돼서 이야기돼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그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움 문화와 공간을 함께 상성하는 과정 중심의 문화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시설 개선이 아니다. 써있죠? 세 번째는 작년에 700군데가 넘는 영역 단위의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가 전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인사이트 같은 걸 가면서요,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리고 누구에게나 매력적일 것 같은 그런 보기 좋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다 있죠. 근데
한 해 정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가 있을 거고, 우리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우리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어떤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고 잘 담아야겠다 하는 것이 이 우리 학교, 우리 울산입니다. 네 번째는 이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과정 중심에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결국 중요한 건 이 학교가 놓여져 있는 주변 환경 그리고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배움 과정 안에서 마을하고 학교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공간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준비하는 그런 지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체 과정 안에서 학교의 주인이 누구일까를 물어본다면 사실은 학생이 뭐 제일 많겠지만 선생님도 그렇고 학교 공간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있죠. 이 주체들이 모두 함께 행복한 과정이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전문가 집단, 그분들도 정말 행복하고 많은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학교 내부에서의 선생님들 그리고 전문가 교육 행정가 그리고 지역자치 단체 마을이 함께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들 협력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다 보면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꿈꾸는 것은 이러한 전 과정이 모두의 성장을 이루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한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회성의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로서, 삶의 프로젝트로서 계속 가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본 지향점입니다. 자, 다음 홍 대표님께서 이어서 해주세요. 네, 이렇게 행복한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려면 누군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친해지려면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학교 안에 들어갔을 때 주로 촉진자나 설계자 입장에서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잘 들어보면은 한 5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서서히 다가가는 비결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 발문으로 이제 학교에서의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학습만 하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 하지 않듯이, 그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공간을 누리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소나 그리고 공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접 찾아가서 우리 마음이 행해졌던 그런 행동들이나 그리고 이런 놀이들이나 이런 에피소드를 함께 겪어보면서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도 느껴보고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한번 이제 관찰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하기입니다. 네. 대화하기는 그렇게 장소에서 또는 공간에서 찾아가 보고 직접 놀아보고 그리고 행동해 보고 그래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또는 내 친구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더라 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공간도 장소도 뭔가 새로운 장점이나 또는 새로운 면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들여다보기인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처음에는 공간을 어떻게 바꿀까? 이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지 않고 서서히 나의 이야기 또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공간을 뭔가 우회적으로 들여다봤다면 이때는 나의 이야기에서 공간이 드러난 것이니까 그 공간 안에 직접 찾아가서 이 공간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어떤 바닥의 모양을 가졌는지,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간감을 갖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그 공간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경계 넘기인데, 이 경계 넘기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이 공간, 나의 경험을 비추어 공간을 살펴보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또는 어떤 형태로 다가가야 보다 더 재미있게 놀 수 있고 또는 보다 이제 재미있게 뭔가 배움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교육과 건축, 건축과 교육의 그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어, 기회가 된다면 이거는 비단 공간을 바꾸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 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만 5가지 키워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과정들도 같이 넘어갈 수 있다면 큰 맥락에서는 잘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네, 다음. 네. 그래서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 뭐 담아보자고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이제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청하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은 있으시겠죠. 있으시면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하는 이 프로젝트 자체의 프로세스, 방법론입니다. 여기서는 결국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만드는 방식을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정해진 방식이나 룰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상향식 프로세스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참여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른들이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우리 학교에는 이런 공간이 항상 벌어져 있어. 이걸 해야겠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지 정작 아이들은 진짜 원하는 건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앞에 우리가 말했던 울산 다음에 5가지 어젠다와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은 전혀 모르는 세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드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함께 디자인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학교다운 우리 학교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일방향적인 교육의 방식, 우리가 새벽 3시, 지금 4시인데요. 말이 자꾸 꼬이네요. 그 교육의 방식도 일방향적인 것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뀐 것처럼 설계하는 방식도요. 설계하는 사람이 건축가가 앞에서 뭐 나를 따르라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굉장히 많이 권한을 주고 물어보고 있죠. 사용자의 니드에 맞도록 사용자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관료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행정 분야에서도 협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같이 모든 사람들의 합을 찾는 그런 과정들 함께하는 과정들입니다. 이것이 디자인의 방법론 철학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도 그렇죠. 교육 영역에서 선생님들께서 학교 교육의 베테랑 분이신데요. 이걸 어떤 공간이라 그릇에 담을까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그런데 건축 전문가들이 학교 공간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학교 안에 있는 교육 철학이나 교육의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완성된 설계를 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두 영역 간의 단절 영역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다리가 되어서 새로운 어떤 고민들과 학교의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함께 디자인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 주체는 학교의 모든 사용자들이고요. 여기에 전문가와 행정가가 지원 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적인 생각을 학생, 교원, 학부모, 이웃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동반자 관계로 진행되는 것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함께 하고 함께 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은 마음껏 말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인 촉진자, 설계자 선생님들께서 학생이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디자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별 말 한마디 안 하고 갔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요, 입을 떼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과정 자체가 위로가 되는 과정이라고
학생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서로가 해보지 않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른들한테도 일어나고 아이한테도 일어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육 행정가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 프로젝트 통해서 많이 성장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학교 공간을 그냥 시설이나 어떤 그릇이 아니라 삶의 터로서 같이 생각하고 이걸 중심으로 1년 이상을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그 이전과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서로를 진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 프로젝트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2부에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 총괄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서로의 어떤 입장을 이해해야 하는가 굉장히 많이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면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는가. 나의 많은 선입관이나 편견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수평적인 기준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실천을 통해서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뭔가 성장이건 어떤 나의 어떤 결심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실험을 나로 인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입문편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가 실행편입니다. 이 실행편은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시고요.